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순환인데, 강의 계획서를 좀 보고 어떻게 진행할지 좀 얘기 좀 하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계획서를 좀 보시면, 일단 뭐 횟수는 여러분 다 아시고, 휴강하고 보강 날짜가 있는데요. 그 보강을 저녁에 한다는 거 그거 좀 이렇게, 제가 개인 사정으로 지금 지방을 하루 가야 돼서 하루 그 보강이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고, 거시경제학부터 오늘 시작하는데, 첫날만 좀 확인해 보세요. 첫날. 정운찬 선생님 책으로 지금 할 건데, 첫날 보니까 3장하고 8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장은 거시경제학의 케인즈학파와 고전학파의 기본 조류에 관한 것이고, 그걸 몰라가지고는 거시경제학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자세하게 교과서를 가지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7장은 ISLM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거시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ISLM, 거시경제의 총 수요 측면.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총 공급 측면, 뭐 이렇게 갈 거고, 거기 총 수요 측면의 개방경제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개방경제 부분은 저기 뒤쪽에 좀 넘겨보시면 뒤에, 그것이 마지막 이틀이 국제금융론, 국제무역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 거시실전 200제 12장입니다. 거시실전 200제 12장에 보면 개방경제의 국제금융론하고 국제무역론의 중요한 주제들, 문제들이 전부 다 실려 있어. 그러니까 일반 행정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건데 거기서 이제 추려서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교원이나 뭐 재경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그 안에 걸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개방경제 부분은 이 정운찬 선생님 책으로는 조금 이제 개방경제 부분을 뒤로 미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책의 잡기가 정운찬 선생님 책이 지금 원론의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경기 변동 성장론이 앞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이런 보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만 제외하고 뒤에서부터 7장부터 보시면 순서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쭉 보시면 될 거고, 이번 강의는 1순환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를 50% 정도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조금 난이도로 따지면 조금 점프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되겠고, 1순환하고 3순환이 메인 순환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처음에는 천천히 하나씩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좀 펴보세요. 교과서 3장. 처음에 한 2시간 정도는 교과서를 보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정도는 문제를 풀고, 하여튼 절반 정도는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의 총수요와 총공급, 그래서 두 조류가 있는데 3장의 첫 페이지를 좀 보시면, 첫 페이지 거기 고전학파적 접근 방법의 동그라미,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고전학파의 접근 방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케인즈 접근 방법의 동그라미. 자, 고전학파와 케인즈를 둘로 나누고 있는데요. 시장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의 균형과 완전고용 그러는데 1.1에 땡땡하고, 노동시장에서 고전학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의 완전 예견이에요. 노동자의 완전 예견. 그 말은 노동자가 물가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완전 고용 수준에서 고용량이 결정됩니다. 고용량이 어디서 결정된다고? 완전 고용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고전학파의 노동시장, 그러면 완전 예견, 완전 고용. 두 번째, 고전학파의 균형 국민소득 결정은요, 국민소득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그 옆에다가 생산물 시장 쓰고요. 생산물 시장. 제일 앞 페이지 있어요. 제일 앞 페이지. 좀 넘겨봐. 한 페이지. 네. 거기에 지금 목차를 좀 보고 있어요. 거기에 균형국민소득의 생산물 시장 써놓고 Say's Law, Say의 법칙 이렇게 적어요. Say의 법칙.
세이 법칙은 뭐가 뭐를 창출한다는 건가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공급 능력만 있으면 수요는 얼마든지 따라주기 때문에 국가가 할 일은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 공급이 뭘 결정해요? 균형 국민 소득을 결정한다. 이게 세이의 법칙이에요.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그래서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공급이 중요하다. 세 번째, 물가 수준의 결정은 화폐 수량설인데요. 화폐 수량설 MV equal PY죠. MV equal PY. 이 화폐 수량설은 고전학파의 이론뿐만 아니라 뒤에 통화주의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화주의 가면 신화폐 수량설이라고 그래서 고전적 화폐 수량설을 조금 변형해서 화폐 수량설을 다룹니다. 이 화폐 수량설, 이게 물가 결정 이론이다. 그런데 이 화폐 수량설은 화폐 수요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총 수요 이론이기도 하고 물가 결정 이론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고전학파 체계에 영향을 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뒤에 본문의 내용 가면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자금설, 이자율 결정인데 그 대부자금설 여기가 지금 이제 실물적 이자율 이론 이렇게 적어놔요. 실물적 이자율 이론. 이자가 어디서 결정된다? 화폐 부문이 아니라 실물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케인즈는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화폐 부문에서 결정됩니다. 자, 케인즈의 2.1을 보면 총수요 총공급과 균형 국민소득 결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균형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에 고전학파는 세이즐로 공급만 있으면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인즈의 견해는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야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총수요 총공급이 만나야. 거기 물가 수준의 결정, 여기서 인플레이션 갭 이렇게 적어놔요. 인플레이션 갭 혹은 디플레이션 갭. 거기에 이제 2.2는 총수요가 부족할 때는 디플레 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총수요가 총공급을 넘어서면 물가, 인플레가 나타나는데요. 그때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결정 이론의 유동성 선호설을 그 화폐적 이자율 결정 이론. 화폐적 이자율 결정 이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볼 거예요. 넘기세요. 80페이지 좀 보시면 80페이지. 첫날이니까 책을 새로 사오신 분들도 많네. 자, 거기 고전학파적 접근 방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변수의 신축성입니다. 밑줄. 고전학파는 물가가 항상 신축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해. 그리고 물가뿐만 아니라 뭐도? 임금도. 그래서 물가와 임금이 항상 신축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고전학파의 시장 체계에서는 모든 시장에 마치 경매인이 존재하기로 하듯,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이 경매인을 가격 체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격 체계.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항상 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들에 의하면 밑줄 긋읍시다. 시장에는 항상 이러한 가격 조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 상황이 존재할 수 없다.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균형 이론 써놔. 균형. 고전학파는 시장 이론이 항상 불균형 상태가 아니라 균형 상태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균형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한 세 줄 내려가 보면 실업자는 노동보다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발적 밑줄.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있다면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실업, 이 자발적 실업이다. 그 옆에다가 탐색 모형 적어두면 탐색 모형. 이거는 새 고전학파의 주장인데 고전학파의 이런 기본 생각들을 모형화한 것입니다. 탐색 이론은 노동시장에서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나은 직장을 탐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전학파는 밑줄 그어요. 정부가 굳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 찾고 있는데 왜 직장을 못 찾게 만들어? 좋은 직장 찾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비개입주의.
고전학파의 노동시장 들어가 볼 건데요. 그 81페이지 보면 8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기업의 이윤 극대화이다 몇 줄. 기업의 이윤 극대화. 기업은 모든 기업은 경쟁 기업이든 뭐 독점 기업이든 모든 기업은 다 이윤을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맥시마이즈 파이, 요 프라핏, 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추구해. 근데 이윤은 토털 레버뉴에서 토털 코스트 뺀 것이고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죠. 응? 총 수입은 뭘까요? 시장 가격에다가 시장의 판매량을 곱한 게 총 수입이고, 그리고 총 비용은 노동 임금에다가 노동 고용량을 곱하면 이게 노동 비용이 되고, 그리고 자본의 가격에다가 자본 고용량을 곱하면 자본 비용이 돼서 이런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을 합한 것을 총 비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가 지금 우리가 노동시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기업이 노동을 몇 단위 고용할 거냐. 그래서 항상 목적 함수하고 요 선택 변수가 이렇게 있다. 이게 기업의 최적화식에서는. 자, first order condition 일개 미분 조건은 뭐예요? 뭐를 목적 함수를 뭘로 미분해? 선택 변수로 미분하는 거지. d 파이 dl은 equal 제로인데, 자, 각각 미분해 보면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경쟁 시장에서 가격은 시장 가격은 주어져 있는 거죠. 상수값이죠. 그리고 요 산출량을 노동으로 미분하면 노동 생산성 NPL이 되고, 요거 노동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W만 남아서 이퀄 제로 이렇게.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을 몇 단위 고용할 거냐, 그 최적의 고용 조건이라는 것이 뭐다? 우리가 방금 본 W 이퀄 P 곱하기 NPL. 요 노동 생산성이고 가격을 곱하면 이 노동의 한계 생산의 밸류, 가치다, 가치. 그래서 VNPL. 요게 노동의 최적 고용 조건인데 얘는 노동을 공급하는 애인가요? 수요하는 애인가요? 노동을 수요하는 애죠. 그래서 이거 레이버 디맨드 커브가 바로 이거다 이거죠. 레이버 디맨드 커브가 각각의 임금 수준에서 뭐와 맞아떨어지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맞아떨어지는 상태에서 최적 노동 수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거기 첫 번째 3.1 보세요. 3.1 거기다 별표를 하고 3.1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한 줄 위에 밑줄 그어놔요. 결국 노동의 수요는 다음과 같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명목임금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자, 그게 지금 노동 수요 곡선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면 한편 다음 단락에 노동의 공급 곡선은 레이버 서플라이는 우상향한다 밑줄 그어놓고, 왜 우상향하냐, 노동 공급 곡선을 왜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안 하고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미시경제학 보고, 이게 노동의 수요입니다. 레이버 디맨드야. 두 번째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은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 파트에 가보면 여가 소비, 소득, 요 평면에 나중에 이제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거시경제학에서도 여가 소비 소득 평면, 이 거시경제학에서는 재화 소비 소득 평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평면에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 이러면서 나와요.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 이 노동 공급자는 누구죠? 가게죠, 가게. 가게죠. 얘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비자로, 노동 시장에서는 공급자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맥시마이즈 유틸리티,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이 효용이 어디서부터 온다? 요 레저 그리고 소득으로부터 온다. 레저. 여가 소비하고 인컴, 소득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제약이 있다. 항상 제약이. 어떤 제약이 있어요? 자신의 소득 제약이 있지. M은 인컴인데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근로소득만 우리 좀 보면 W 임금률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노동 공급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 근데 노동 공급 시간은 전체에서 뭘 뺀 거지? 노는 거 뺀 거죠. 그래서 전체 총 가용 시간에서 뭘 빼버리면, 여가 소비를 빼버리면 노동 공급 시간이 되고, 그 노동 공급 시간에다가 요 1 마이너스
H입니다. H-L이에요. 총 가용 시간에서 여가 소비를 빼고 이게 노동 공급 시간이지. 이 노동 공급 시간에다가 뭘 곱하면 요 임금률을 곱하면 노동 소득 혹은 근로소득, 이 근로소득 이거의 범위 내에서 뭘 해야 돼요? 여가와 요 소득을 선택을 해서 만족도를 가장 극대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가 소비 소득 평면에 요거를 뭘로 정리하면 M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WL WH 우하향하는 이런 우리가 미시경에 자세하게 나중에 할 겁니다. 요 총 가용 시간 전부 다 놀아버리면 요 소득은 제로가 되니까 이 총 가용 시간이 H가 될 것이고 전혀 놀지 않으면 임금을 곱한 것만큼 돌아오겠죠, 소득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여기 W가 될 것이고 이런 예산 제약하에서 무차협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효용이 극대화될 것이고 그때 노동을 얼마만큼? 요만큼 L스타만큼 여가 소비를 L스타만큼 그리고 소득을 M스타만큼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만족도를 가장 크게 하고 요게 이퀄리브리엄 균형 상태가 되겠죠. 이게 여가 소비 소득 평면이라는 거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도출하려면 예를 들어서 임금률이 상승했을 때의 효과를 보면 노동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있겠죠. 임금률이 상승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 재화 가격이든 노동의 가격이든 변했을 때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자, 임금률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항상 대체 효과는 저렴한 거 더 많이 쓰고 비싼 거 더 적게 쓰고 요게 대체 효과다. 그러면 임금률이 높아지면 뭐가 비싸졌냐? 여가 소비. 노는 데 대한 대가, 이 비싼 임금 포기하고 놀아야 되니까 이 여가 소비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 따라서 여가 소비를 뭐 하고? 비싼 건 적게 쓴다며. 그러니까 여가 소비를 줄이고 대신 노동 공급을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을 플러스 늘리는 이런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되시죠? 두 번째, 이 소득 효과는 내가 똑같은 24시간 중에 12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 12시간 일하는 때 예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이 실질 소득 증가를 플러스 정의 소득 효과라고 이렇게 불러요. 정의 소득 효과. 그러면 그 정의 소득 효과는 여가가 어떤 가정이 있어야 돼?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이 정상제가 뭐예요? 실질 소득이 늘면 그 재화 소비를 늘리는 재화. 정상제. 그러면 여가가 정상제라면 실질 소득이 늘었으니까 여가를 늘려야지 소비를. 그렇죠. 여가 소비를 늘려. 노동 공급은 줄이겠지.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임금 상승 시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대체 효과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면 노동 공급,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미시경제학의 임금 상승의 효과를 그냥 거시로 그냥 가지고 오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고 가정만 하면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시경제학에서는 나중에 뒤에 노동시장 가보면 후방 골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에는 있어 없어? 없어.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을 다 더하면 그 후방 골절하는 점, 임계점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이거.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후방 골절하지 않아요. 노동 공급 곡선이. 결론은 노동 공급 곡선 앞으로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W, L 평면에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릴 거란 얘기예요.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를 임금에 대해서 플러스인, 여기가 요 임금에 대해서 플러스인 노동 공급 곡선을 그릴 거란 얘기 앞으로. 자, 그래서 3번 우리가 시장에 바로 균형을 가버리면 노동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생겼어? 균형이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균형이지. 요거 우하향하는 아까 W의 수준에서 지워졌네요. P 곱하기 MPL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이고요. 각각의 임금 수준에서 이게 레이버 디맨드고 서플라이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인데 왜 이렇게 우하향하게 생겼다고? 이게 노동 생산성은 뭐예요?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산출량의 증가분이죠. 총 산출량을 노동으로 미분한 거잖아. 그러면 노동 투입을 늘리면 산출량이 늘겠죠, 당연히. 그런데 계속 체증적으로 늘어 아니면 일정의 체감적으로 늘어. 체감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노동 투입이 늘음에 따라서 이 한계 생산, 요거는 점점 감소하고 물론 P 값은 일정한 값이에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P는 일정한 값이야. 이런 상태에서 노동 시장의 균형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 수요 곡선은 요 NPL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공급 곡선을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거시는 이제 구체적인 공급 함수라는 것을 하나 우리가 상정을 한다. 그 공급 함수가 거기 보세요. 공급 함수가 W equal GL 이렇게 써놨다 이것이. W equal GL. 그런데 요게 지금 W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크게 표시가 지금 되어 있죠. 3.2는 지금 소문자잖아. 근데 소문자는 실질임금, 대문자는 뭐 명목임금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쓰지 말고 항상 물가를 포함해서 쓰세요. 물가를 포함해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레이버 서플라이는 기본적으로 여기 W equal 뭐 G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GL. 요게 실질임금이야. 실질임금이라고. 그러면 요건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P분의 W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하고 똑같이 W equal P 곱하기 GL 이렇게 쓸 수도 있겠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목임금에 쓰면 W equal P 곱하기 GL 이렇게 써야 되고 실질임금 평면에다 쓰면 G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명목임금의 실질임금이에요? 알 수가 없어? 이거 P라고 썼잖아요. P가 밖에 나와 있잖아. 그럼 이게 명목임금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명목인지 실질인지 정확하게 써주고 그럼 여기다는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는 얘라고 써야 된다. 얘라고요. 이렇게 여기에 P 곱하기 GL 이렇게 써야 된다. 나중에 노동시장 가면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세하게 할 거야. 처음에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동시장 균형 가봤더니 그 뒤에 8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82페이지. 그 그래프를 보니까 A점 한번 찾아봐요. A점에서는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 노동시장의 균형이죠. 근데 만약에 임금이 W1의 임금 수준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나는데 공급이 더 많죠? 초과 공급 써놔요. excess supply, ES. W1 수준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여기는 뭐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시장에 넘쳐나?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 W1에서 W 스타로 화살표. 임금이 떨어져서 신축적으로 그 옆에다가 써놔. W에서 W 스타로. 신축 임금. 그래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해서 시장 불균형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균형으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이게 거시경제학에서 고전학파의 생각이에요.
되시죠? 그래서 거기 그 밑에 그 실업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거까지 다 하면 시간이 없어 지금. 두 번째 1.2 균형 국민 소득 결정. 거기다가 생산물 시장 써놓고요. 생산물 시장 써놓고 Say's Law 써놔. Say's Law. Say의 법칙. Say의 법칙. 처음 하는 사람도 있죠. Say's Law. 이 Say의 법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랬고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요. 일단 그 옆에다가 그래프를 한 개 그려 놓는데요. 이렇게 그려놔요. PY 평면에 요 물가하고 산출량 평면 이렇게 평면 하나 그리고요. 여기 수직의 곡선을 하나 그려서 이게 AS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의 형태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AD 총 수요 곡선. 왜 이렇게 생겼는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만 써놔. 총 수요는 화폐 수량서를 기초로 도출이 됩니다. 총 공급은 왜 AS가 수직이냐? 총 공급은 노동시장의 완전 예견 때문에 그래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기 때문에 그래. 완전 예견. 이게 완전 예견. 물가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익스펙트 예측한다. 노동자가. 케인즈가 생각하는 화폐 환상이 전혀 없다. 완전하게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AS가 수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이게 지금 뭐죠? 총 공급과 총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일반 균형 상태에서의 균형 물가고 균형 산출량이야. 세이즈 로는 수요가 여기 보세요. 수요가 아무리 변해도 국민소득이 변하지 않아. 그런데 공급이 변하면 바로 국민소득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능력이 뭘 결정한다? 국민소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이즈 로입니다. 이게 세이의 법칙이다. 세이 법칙은 공급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요가 뒤따라주기 때문에 공급이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 뒤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83페이지에 보면 그 첫 번째 줄에 한 국가의 총 산출량은 밑줄 뭐에서 결정되냐면 자본과 노동 거기에 양적 투입 요소 이렇게 적어놔. 양적 투입 요소, 자본과 노동 이런 생산 요소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두 번째 그 기술 수준 이건 질적 투입 요소예요. 경제 성장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양적 투입 요소와 질적 투입 요소의 투입량의 증가가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자, 3.3은 거기 보니까 K에 바가 붙어 있네. 바는 변함이 없다, 일정하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다음 줄에 보면 그림 3-2는 노동 투입과 산출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단기의 동그라미, 단기 총생산함수다. 단기 총생산함수는 고정 투입 요소가 있냐, 모두가 하변 투입 요소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 단기 총생산함수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밑줄. 노동 투입과 산출량 간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 노동 투입량을 늘리면 당연히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뭐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노동 투입이 늘어날수록 총 산출량이 증가하는 정도는 점차 줄어든다. 이게 한계 생산물 체감, 수학 체감의 법칙, 이걸 기본 가정으로 둔다는 것이고, 이건 다 말씀드렸어요. 넘어갑시다. 그 8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이즈 로가 있네. 세이의 법칙 밑줄 긋고 세이 법칙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 이유는 쭉 설명해 내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단락의 마지막에 세이의 법칙이 옳다면 밑줄 그으세요. 즉 세이의 법칙이 옳다면
균형 국민소득, 이 완전 고용 수준의 GDP, 잠재 GDP 이게 일치하게 된다. 공급이 있다면 수요가 얼마든지 따라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세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공급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갈 것은 이제 화폐 수량설인데요. 그 화폐 수량설, 물가 수준의 결정의 동그라미. 물가가 고전학파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거기 뒤에 화폐 수량설 가지고 도출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그래프부터 먼저 볼까요? 3-3. 우상향하는 곡선, 그 저축 곡선입니다. 세이빙스. 그리고 우하향하는 곡선이 있는데요. 투자. 그리고 G-T는 뭐예요? 재정 적자예요? 재정 흑자예요? 재정 적자. 명목 재정 적자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명목 재정 적자의 합인 대부자금의 수요하고 대부자금의 수요, 그리고 오른쪽에 대부자금의 공급. 이게 지금 화폐 수량설 그냥 건너뛰어 버렸네. 화폐 수량설 먼저 하고, 이게 세이즐로고요. 화폐 수량설을 일단 MV equal PY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MV equal PY. 요 V는요, 화폐 유통 속도고, 유통 속도라는 것은 화폐가 한 단위 발행이 되면 주어진 기간 내에 경제를 몇 바퀴,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많이 도냐 이 말이에요. 유통 속도라는 것은. 이 고전학파는 화폐 유통 속도가 단기간에 일정하다라고 가정합니다. V가 왜 일정해? 지불 습관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Y도 완전 고용 수준에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 물가 상승을 어디서 봤냐면 전부 다 화폐량의 증가 때문에 온다 이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물가 상승, 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원인은 뭐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화폐 부문에 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화폐 부문에 있다. 이거를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monetary phenomenon. 화폐적 현상이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어떤 현상이다고요?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프리드만은 얘기를 했다.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거를 M equal V분의 1 PY. 이 PY는 이게 실질 소득이고 이게 명목 소득입니다. 그래서 명목 소득의 요 V분의 1은 일정한 값이죠. 일정한 값으로 뭘 결정하냐면 화폐 수요가 결정된다. 화폐 수요가 명목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결정되고 이자율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디에? 이자율이라는 변수가 화폐 수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화폐 수요는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만 있지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없다. 이걸 케인즈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죠. 이제 투기적 화폐 수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고전학파에게는 거래적 화폐 수요만 존재한다. 따라서 요것 때문에 뒤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어떤 평면에 RY 평면에 LM 곡선이라는 게 이자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화폐 시장의 균형인 요 LM 곡선이 요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자율에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 때문에? 요 화폐 수량설 때문에. 화폐 수량설을 기초로 고전학파의 LM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수직이다. 고전학파 LM은 수직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가 이론 반드시 방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85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
화폐 유통 속도가 밑줄 긋시다. 사회 지불 습관, 거래 관련 금융제도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 실질 GDP도 완전 고용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다. 라면 거기다 밑줄 물가는 통화량에 비례한다는 화폐 수량설로 전환된다. 따라서 그 별표 고전학파의 물가 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화폐에 있다. 화폐 급격한 증가에 있다. 따라서 통화량만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인플레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고전학파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자율 결정의 대부자금 시장인데 제가 이자율 결정 그래프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화폐 수량설 옆에다가 요거 하나 그려놓으시고 교과서에다 걸어놔요 옆에다. 그 다음에 대부자금 시장 이자율 결정 이론인데 거기 대부자금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 80페이지, 86페이지 좀 넘어가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대부자금의 수요는 실질 이자율의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수요가 누가 대부자금을 필요로 해? 기업이 투자할 때. 그리고 정부가 뭐 할 때? 정부 지출 재원으로 공채를 발행할 때. 뭐가 필요해? 대부자금 필요해. 그래서 대부자금 수요는 뭐에서 결정돼? 투자하고 명목 재정 적자가 대부자금의 수요 결정 요인이고요. 공급은 민간이 저축을 하면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는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게 대부자금 이자율 결정 이론이에요. 자, 거기에 그림 3-3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실전 200제 문제 10번에 있습니다. 문제 10번. 이자율 결정 이론 기출 문제가 있어요. 문제 10번 이렇게 적어놔. 실전 200제 문제 10번. 거기 그 그래프에 R0 옆에다가 균형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됐냐? 대부자금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대부자금의 수요 공급이 여기에 R 이자율 대부자금의 거래량 이거 Q라고 쓰기도 하고 로우너블 펀드 마켓이니까 로우너블 펀드에서 L도 쓰기도 하는데요. L은 레이버하고 좀 헷갈리니까 요 Q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은 기업이 뭐 할 때? 투자할 때. 그리고 정부가 여긴 G-T 이렇게 써야 됩니다. T-T가 아니라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대부자금의 수요가 증가한다. 왜 수요가 증가해? 정부가 100억을 쓰고자 하면 세금 걷거나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정부 지출 재원 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흔한 방법이 뭐예요? 그냥 강제력을 동원해서 세금 걷는 거야. 두 번째는 공채 발행을 통해서 민간에게 빌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또 정부에게 빌려오는 방법도 있고,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에 빌려오는 방법, 화폐로 조달하는 거, 해외에서 차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는 뭘 가정한 거예요? 공채 발행을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재정 적자가 커지는데 이 재정 적자의 증가는 공채 발행액의 증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대부자금의 수요의 증가예요. 이렇게 해서 요 수요 결정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부자금의 공급은 민간이 뭐 하게 되면 저축하게 되면 그래서 하첩자를 쓰면 요 프라이빗 섹터의 저축. 이게 맞아떨어지냐면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자율 결정. 요 이자율은 언제 변해요? 쉽게 뭐 대부자금의 수요가 변해도 변하고 공급이 변해도 변하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요. 이렇게 I 플러스 G 마이너스 T 프라임으로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정부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대부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균형 이자는 올라가고 대부자금의 거래 규모도 증가하고 이렇게 R1으로 이렇게 대부자금의 거래량 증가 Q0에서 Q1으로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대부자금의 시장의 균형이 바뀌죠.
바뀌면, 잘 들으세요. 바뀌면, 요 곡선을 따라서 이자율이 점점점 지금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면 민간의 저축은 증가하는 것이고요. 여긴 저축 증가야. 뒤에 다 이 그래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지금 확장 재정 정책 효과를 지금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이렇게 대부자금의 수요가 늘면서 요거는 저축의 증가고 이거는 뭔가요? 이자율 상승하면 투자는 감소하죠. 투자는 감소해. 자, 저축은 증가하는 것은 민간이 자신의 이자 소득세, 이자 소득 이것 때문에 저축 증가가 이자율 상승과 저축 증가를 나타낸다고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투자는 이자율과 관련해서 요 투자는 이자율의 뭐 감소함수죠. 당연히 감소함수인데 요걸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더 비싼 이자로 돈 빌려와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의 금융 조달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투자가 감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기 이자율 상승하면 왜 투자가 감소하냐 지금 이 얘기예요. 왜 투자 감소해? 금융 비용이 증가하니까 투자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일단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그럴듯하게 표현하려면 이게 실물 투자입니다. 실물 투자 안 하면 내가 돈 갖고 있으면 실물 투자 안 하면 뭐 할까요? 주식 채권 사. 실물 투자 안 하면 주식 채권 산다고. 그런데 이 이자라는 것은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에요.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실물 투자는 당연히 줄이게 된다. 왜? 주식 채권 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이자를 대체 자산의 수익률 이렇게 표현해요. 대체 자산의 수익률. 주식 채권의 수익률, 대체 자산의 수익률. 이게 실물 투자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관계를 잘 알아두세요. 이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된다? 그냥 대부자금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결정된다. 예를 하나 들어본 것이고 저거는. 자, 그래서 86페이지 보면 86페이지 3.5 밑에 보면 이와 같이 국가경제 실질 이자율은 밑줄 봅시다. 통화량과는 관계없이 거기가 중요해. 밑줄. 통화량과는 관계없이 어디서 결정된다? 실물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자, 고전학파 이론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87페이지에 이제 모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AS의 동그라미, 수직의 AS, 그 다음에 그 총 수요 곡선이 MV equal P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MV equal P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요 모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서 총 공급 곡선은 노동시장에서 완전 예견 때문에 수직이고 총 수요는 화폐 수량설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거는 화폐 수량설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거기 그 MV equal PY 있잖아요. MV equal PY. 요거를 뭘로 정리하면 요 좌우변을 P로 나눠서 Y로 정리하면 요 P분의 MV equal Y가 돼요. 요게 총 수요 곡선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하고 자 보세요. 화폐의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며요. 통화량도 단기에 중앙은행이 바꾸지 않으면 변함이 없으니까 M도 일정하고 V도 일정하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총 수요는 이렇게 떨어지게, 물가가 하락하면 총 수요는 증가하고, 이게 직각쌍곡선 형태로 생겼다 이것이. 직각쌍곡선 형태로 생겼어. 그래서 이 총 수요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총 수요는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상방 가고, 통화량이 떨어지면 하방 가고, 뭐 이렇게. 두 번째, 요거요. AS가 왜 수직이냐? AS가 수직인 경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여러분 노동시장 가면 할 텐데, 뭐 예비순환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도 노동시장에 가면 이렇게 생겼어.
아까 명목임금의 대부자 쓰세요. 명목임금. 고용량 평면에 노동수요수는 어떻게 생겼다고? 노동수요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P 곱하기 MPL 이렇게 생겼다고. 노동공급수 어떻게 생겼어요? P 곱하기 GL 이렇게 생겼잖아. P 곱하기 GL. 이렇게 생겼잖아. GL은 뭐예요? 그냥 노동공급 함수 하나 정한 거예요. 김경수 박태근저에는 저걸 HL라고 쓰고 있어. 그냥 아무거나 하나 함수 정한 거야. 노동공급 함수를. 여기 보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고용량이 L0로 결정돼 있어요. 임금은 W0로 결정돼 있어. 최초의 균형은 A점이야. 우리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요거 하려고 그래. 요거. 요 AS가 왜 수직이냐 이거. 물가가 P0일 때 산출량은 Y0였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P1으로 올라가면 산출량의 변화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변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가가 올라갔을 때 산출량 변화가 없다는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서 자 보세요.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수요선 P0에서 이렇게 P1 MPL로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 여기도 물가가 그대로 있네요. 노동 공급 곡선도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P0 GL에서 P1 GL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이런 점이 되면서 명목 임금만 W1으로 올라가지 고용량은 변화가 없다. 이 고용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용 불변, 산출량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용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산출량도 변화가 없다. 따라서 물가가 아무리 변해도 뭐만 명목 변수만 변화하지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물가 상승이 뭐만 영향을 주고 명목 변수에 영향을 주고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게 만약에 화폐 부문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났다면 화폐 부문의 이런 변화에서 나타났다면 이걸 화폐 충격이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주지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게 무슨 이론이에요? 화폐 중립성. 화폐 중립성. 넓어서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저 목소리가 원래 굉장히 큰데 이 넓은 데를 마이크 성능이 되게 좋겠죠? 좋은 거죠?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일순환 끝나고 나면 목이 가겠는데 괜찮아요. 원래 마이크 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공급 곡선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만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 AS 동그라미 해놔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도 그렇게 생겼고 그 옆에 노동시장에 봤더니 노동 수요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고 우상향하는데 이 정운찬 저는 요 W 보세요. 실질임금이에요. 실질임금. 그러면 이제 노동 수요 공급을 뭐라고 써야 돼? 여기서 뭐만 없애버리면 돼. 요 P만 다 없애버리면 이게 노동 수요 공급 곡선이에요. 거기다 써놔 그냥 여기다 MPL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는 GL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나중에 8장 가면 공급 측면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생산함수에는 뭐라고 써그나요? 여러분 생산함수는 그렇게 Y equal ZF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뭔가요? 노동 생산성.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점점 감소하죠? 그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면 점점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감소하죠? 체감하죠? 이런 생산함수를 우리가 가정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 대부자금 시장 밥벌했던 뭐가 나오냐면 그 정부지출 증가 효과가 나오는데 거기 88페이지
확장, 거기다 별표 하나 두고, 확장 재정 정책을 나중에 뒤에 가면 ISLM 모형으로, ADAS 모형으로 다 볼 거예요. 그런데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서 이렇게 분석을. 이게 잘 몰라요, 학생들이. 이 분석을. 자, 좀 자세하게 봅시다. 일단,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 있는데, 그 1번 하세요. 양가로 1번. 뭐 때문에 우측 갔어? 정부 지출이 늘었을 때. 정부 지출이 늘었을 때 지금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1번. 대부자금 수요 곡선 우측 간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요 곡선 우측 간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다 1번. 첫 번째 1번. 두 번째 균형이 A점에서 B점으로 가고 있네요. 세 번째는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가고 있네. 그리고 수평축에는 여기에 대부자금 수요 공급이 다 적혀 있는데요. 그 밑에다 그렇게 적어요. 대부자금의 거래량 이렇게 적어. 대부자금의 거래량. 그럼 대부자금의 거래량이 늘었죠, 당연히. 오른쪽 화살표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자율에다 박스를. 실질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야. 실질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 뭐가 변한 거랬어요? 요 저축이 증가했다. 여기서 일로 가면서 뭐가 변했다 그랬어요? 투자가 감소했다 그랬어요. 요거 투자 감소요. 자, 그러면 총 수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총 수요는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 지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수요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축이 늘었으니까 소비는 어떻게 됐어? 줄었지. 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줄죠. 정부 지출은 늘었어. 이렇게 정부 지출 증가가 소비 투자 감소로 다 뭐가 돼버린 거야?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완전 구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축 효과를 ISLM 모형에서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분석할 수 있다.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서도.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총수요는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 옆에 설명을 잘 해놨는데 좀 보세요. 옆에 그래프 설명 부분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면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서 밑줄 긋읍시다.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이 우측 가고 대부자금 수요 곡선 우측 가. 그 결과 균형 실질 이자율 올라간다. 밑줄. 이러한 실질 이자율 상승은 저축의 증가와 투자의 감소를 가져온다. 다 설명드렸어요. 결국 정부 지출이 늘어난 만큼 소비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소득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 밑에다가 완전 구축 효과 써놔요. 완전 구축 효과.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재정 정책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전학파의 재정 정책 완전 구축 효과. 지금 보게 될 이제 케인즈는 승수 효과로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습니다. 자, 밑에 고전학파 이론 체계에서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화폐 중립성의 밑줄. 거기 고전학파 그 부분만 좀 하고 좀 쉬겠습니다. 거기 화폐 중립성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거기서부터 밑줄. 통화 공급량이 증가할 때 모든 실질 변수는 변화가 없고 물가나 명목 변수만 변하는 것을 화폐 중립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확장 재정 정책은 방금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위에 구축 효과 밑줄. 구축 효과. 89페이지. 정부 지출의 증가가 이는 거기 세 번째 줄에 이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결국 실질 이자를 상승시켜서 민간 부분의 소비 투자를 구축시키는 것을 구축 효과라고 말하고, 크라우딩 아웃. 고전학파는 이런 논리 때문에 정부 개입이 민간 부분의 소비나 투자 활동을 억제할 뿐
총수요나 총공급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개입주의를 주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재정정책은 재정정책 정부 지출 재원을 마련을 해가지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게 고전학파의 생각이고, 그림 3-1에 거의 분석이 이제 예전 판에는 없었는데 신판에 지금 여기 들어가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 잘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드린 거니까. 첫 시간 조금 생각보다는 좀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케인즈를 간단하게 좀 보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